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이 NX4라는 코드명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산타페와 소렌토의 뒤를 잇는 인기 모델인데 각종 소형 SUV 차량들의 약진으로 그 입지가 다소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더 커져서 돌아왔는데 외관과 실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관의 변화는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전작에 비해 전장이 150mm, 휠베이스가 85mm나 늘어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연상시키는 각진 측면부와 휠아치, 현대자동차의 신규 디자인 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전면과 후면 디자인으로 인해서 별도의 사전 정보가 없다면 단번에 이 차가 투싼 후속 모델이라는 걸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관은 정말 독특하고 시대를 앞선 디자인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그러하듯이 화려함의 총합이 꼭 화려함으로 귀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디자인에 열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는 당장이라도 제네시스 브랜드로 합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게감 하나만큼은 좋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하면 차를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은 이 신형 투싼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런 키를 들고 다녔지만 이제 한 달 뒤면 2021년입니다. 이 디지털 키는 가족들과 공유도 할 수 있으며 기간과 권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이폰을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신형 투싼의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2.0 디젤, 그리고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며 이 차량은 최고 출력 180마력에 27토크의 성능을 발휘하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최고 출력 44.2kW의 최대 토크 264Nm의 힘을 발생시키는 구동 모터가 조합돼서 결론적으로 합산 출력 230마력에 35.7토크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자동 6단 변속기가 물려있고 연비는 리터당 16.2km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파워트레인의 수치들은 최근에 출시됐던 중형 하이브리드 SUV인 소렌토와 모두 동일하고 이 투싼이 소렌토에 비해서 공차 중량이 약 200kg 정도 더 가볍기 때문에 움직임도 한결 가볍고 연비도 리터당 1km/L 내외로 더 잘 나오는 수준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 투싼 하이브리드 연비는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 약 4km/L, 디젤 모델 대비 약 1.5km/L 내외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고 결국 가솔린을 연료로 쓰면서 디젤 엔진보다 더 높은 연비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코나, 니로,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6단 DCT 미션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그랜저,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했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의 DCT 미션이 아무리 울컥거림 현상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반영했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이런 중형급 이상의 차량들에는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고 편안한 변속 질감을 구현해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도심 주행 상황에서는 엔진과 구동 모터 그리고 변속기의 협업뿐만 아니라 회생제동 시스템 역시 운전에 방해가 된다거나 심리적으로 좀 거슬린다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좋으며 연비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 연비가 고속도로 주행 연비보다 높습니다. 현재 한 30분 정도 도심에서 주행한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14.2km입니다. 이 신형 투싼은 전작에 비해 전장이 150mm, 전폭이 15mm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의 주차 라인은 좀처럼 커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차만 커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신형 투싼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최초로 꽤 쓸만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기능 같아 보여도 이 기능이 있으면 좁은 곳에서 비집고 내릴 필요도 없고 문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디지털 키와 마찬가지로 이 원격 스마트 주차 기능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가솔린 모델에서는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외관에 비해서 실내 인테리어는 조금 밋밋하다면 밋밋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차량 측면부의 날카롭고 각진 조형이라든지 전면과 후면에 개성있는 테마가 이 실내로 이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단정한 분위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4스포크 타입으로 신형 아반떼 것과 동일하고 차량의 컨셉에 맞게 스포티함보다는 첨단의 느낌을 잘 살려놨네요.
이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림의 두께는 조금 얇은 편입니다. 기어 셀렉터는 요즘 현대자동차의 트렌드에 맞게 버튼식 기어 셀렉터가 동일하게 적용됐고 저는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이 버튼식 기어 셀렉터 덕분에 실내 공간을 조금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저는 이렇게 시승 때만 만질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작할 때 아직도 실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긴급 상황에서 주변을 주시하지 못하고 이 아래쪽에 자꾸 시선을 뺏겨야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 삼을 수 있는 점은 산타페나 팰리세이드와 달리 이 기어 셀렉터 주변에 혼동이 될 만한 다른 버튼들이 모두 이 센터 패시아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보다 물리적 구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주행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공조장치와 같은 버튼들은 모두 이 위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터치 버튼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엔 참 깔끔하고 좋긴 한데 누를 때 지문이 많이 남아서 저 같은 안경잡이가 아니시더라도 이런 안경천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네요.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조작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 또한 투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터치 버튼들은 반응이 정확하고 누를 때 햅틱 반응은 없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도 역시 트림과 옵션에 따라 10.25인치 오픈형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됩니다. 위쪽에 클러스터 하우징이 없는 것만으로도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아지게 됐고 그냥 태블릿 PC를 올려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픽과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서 특별히 불평할 만한 사항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일체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형상 자체가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답답해 보였는데 지금 이 신형 투싼의 실내에는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고 좋습니다.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컵홀더에는 이런 작은 커피잔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물병도 고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앞쪽에 있는 수납 공간에 보관이 가능하고 두 개의 USB 포트와 12V 소켓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크기도 상당히 깊고 넓어서 이런 큰 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좋고 전반적인 실내 구성은 차량의 컨셉에 맞게 상당히 실용적인 방향으로 잘 다듬어진 것 같네요. 다시 시동을 걸고 시내로 나가보겠습니다. 신형 투싼은 각각의 파워트레인에 따라 모두 다른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7단 DCT가, 디젤 모델은 8단 자동 변속기가,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있고 향후에 나올 고성능 버전인 투싼 N에는 8단 습식 DCT 미션이 물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현대자동차도 차량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모두 다른 변속기를 세팅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와 있네요. 더불어 이 차량에 탑재된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는 CVVD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흡기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지속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기술로 주행 상황에 따라 실린더 내부의 연료와 공기의 흐름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서 연비와 성능을 각각 5% 그리고 4%씩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엔진의 실린더 내부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오버랩 구간이 있습니다. 엔진은 폭발후 배기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기 밸브가 닫히기 직전 흡기 밸브가 살짝 먼저 열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료를 쏟아부을 때 반대쪽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더 잘 빠져나가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 오버랩 현상이 꼭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주행 상황에 맞게 엔진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CVVD와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황을 공회전 구간과 고속주행 상황 두 가지로만 단순화했을 때 우선 공회전 구간에서는 스로틀 밸브가 거의 닫혀 있어서 배기가스를 잘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흡입 압력이 확보되지 않아 배기가스가 오히려 흡기를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버랩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기가스가 다 빠져나간 후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흡기 밸브를 늦게 열고 다음에 이어질 압축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밸브를 더 빨리 닫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이렇게 밸브가 더 늦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닫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은 과거의 CVVT와 같은 밸브 타이밍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반대로 고속주행 상황에서는 스로틀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면서 배기가스를 잘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흡입 압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버랩 현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흡기 밸브를 더 빨리 열고 다음에 이어질 압축 공정이 시작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해서 폭발력을 늘릴 수 있도록 밸브를 더 늦게 닫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효과도 약 12%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CVVD 기술의 작동 방법과 원리 그리고 효과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아반떼 N9 딥다이브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밸브가 열려있는 지속시간을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밸브의 개폐 시점을 앞당기거나 뒤로 늦추는 데에만 그쳤었던 과거의 CVVT와 같은 밸브 타이밍 기술과는 차이가 있고, 이는 내연기관의 마지막 진보가 될 수 있으니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으신 분들은 디젤 모델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이 차량은 소나타 DM8과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 사이즈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은 오히려 엔진 사용에 따라 20kg에서 80kg 정도까지 가벼워졌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진 것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과거 산타페 DM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서 주행 안정감이 향상됐고, 실내 공간도 한층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실내 공간의 경우 이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보다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보다 더 실감이 잘 될 것이고, 실제로 레그룸도 1050mm로 웬만한 중형 SUV급 수준의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신형 투싼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야가 굉장히 좋은데다가 앞쪽에 클러스터 하우징이 없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햇빛이 들이치는 상황에서의 시인성은 조금 우려도 됐었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네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산타페와 비슷한 느낌이 들고, 요철 구간이나 방지턱을 지날 때 출렁거림이 적고 후진동도 잘 걸러줘서 불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형 SUV들과 달리 이 차량의 후륜 서스펜션에는 엔진 사양이나 트림에 상관없이 전 모델 모두 동일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지날 때도 좌우 바퀴의 접지가 항상 잘 유지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주행 안정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코너 구간에서도 꽤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속도가 조금 붙어있는 상태라면 코너 구간에서는 T구간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능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에 탑재된 1.49kW 시용량의 270V 리튬이온 배터리가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더 작고 가벼운 이 투싼이 연비와 출력 면에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12V 시스템 배터리가 따로 나눠져 있는 소렌토와 달리 이 신형 투싼은 12V 시스템 배터리와 구동 배터리가 하나로 통합된 고밀도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배터리의 위치 역시 2열 좌석 우측에 세로 형태로 치우쳐진 소렌토와 달리 이 신형 투싼의 배터리의 위치는 2열 좌석 아래쪽에 가로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 무게중심과 거동 면에서도 보다 더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소형 하이브리드 모델들인 코나, 니로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이 1.56kWh인 걸 감안하면 이 투싼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 장시간 오르막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배터리의 소모도 빠르고 더 이상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충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동 모터의 도움 없이 오직 180마력의 엔진 힘만으로 이 차량을 주행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연비에 대한 이점도 모두 사라지겠죠. 하지만 구동 모터의 도움이 없더라도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일반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도 합리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컨대 코나와 니로 하이브리드 역시 풀체인지 때는 배터리 용량이 1.32kWh로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무풍 에어컨 기능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어째서인지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FW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집에서 무풍 에어컨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무풍 에어컨은 한번 사용한 뒤에 응축수를 송풍으로 잘 말려주지 않으면 곰팡이가 슬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신 분들은 뜨거운 바람으로 약 5분 정도 응축수를 말려주고 시동을 끄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선행시 조향성을 높여주는 이 핸들링 기술이라는 게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적용된 것을 보아하니 구동 모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술인 것 같고, 심한 언더스테어가 발생했을 때 구동 모터로 전륜 토크를 늘리거나 줄여서 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오피셜 영상이 마치 포르쉐 토크 벡터링 기술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좋은 기능들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이 조금 지루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저 역시 이 차량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어내길 바라고 있지만, 실망하기 전에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더 재미난 걸 원하신다면 향후에 나올 투싼 N이나 N 모델을 기대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난 소렌토 하이브리드 딥다이브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신형 투싼은 QM6와 비교해도 전장과 전고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들은 모두 우수해졌습니다. 특히 오버행이 짧아지고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도 더 넓어졌습니다. 한국에선 미국과 동일하게 롱휠베이스 버전의 모델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 경우 트렁크 용량은 622리터로 산타페에 비해서 이런 물병 단 3개 정도만 덜 실리는 크기입니다. 트렁크는 입구가 상당히 넓어서 좋고 바닥에 턱이 없어서 이런 무거운 짐을 넣고 빼기 수월하고 2열 시트 등받이를 접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큰 여행 가방, 작은 여행 가방, 휴대용 유모차, 그리고 골프백까지 모두 적재해도 여전히 공간은 많이 남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의 경우 2열 좌석 시트를 더 깊게 접어넣을 수 있는 폴드앤다이브 시트가 적용되면서 적재 공간으로도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방여행과 같은 프라이빗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좋다고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폴드앤다이브 시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2열 좌석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트렁크 공간은 잘 살려놨지만 이 폴드앤다이브 시트는 어쩔 수 없이 희생된 것 같네요. 뭔가 자꾸 하나씩 결핍된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형 투싼의 모든 기능과 옵션은 디젤 모델에서만 온전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가솔린, 디젤 모델과 동일하게 이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3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가격은 각각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선에서 시작하며 가솔린 모델 대비 약 400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안전사양은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그 아래 트림들은 옵션을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값이 비싸진 만큼 결국 우리들은 더 많은 비를 지게 되겠지만 더 실용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또 넓어진 차를 사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의 먹고, 자고, 즐기는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고, 그 결과 우리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신형 투싼은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우리를 열광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런 변화에 순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차가 비록 우리가 원하는 차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차가 된 것 같네요.